각자가 자기 이성에만 의존하게 되고 자기 힘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기 힘에만 의존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 하나의 합의체에게 양도하는 흡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을은 얘들아 뭐 다 알고 있죠? 공통의 법률이 없다, 맞지? 정확하게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법률은 없고, 근데 각자가 다 뭐 할 수 있었다? 자연법 위반에 대한 집행할 권력이자 자유를 가지고 있어, 각자가. 근데 이제 그게 불확실하고 불규칙적이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 전쟁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로크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봐봐. 사회계약을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그래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게 뭐다? 로크한테서 최초의 실정법이다 라는 표현도 좀 기억해야 되고, 최초의 실정법,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홉스는 우리 알죠? 만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잖아, 맞지? 오히려 만물에 대한 권리는 있어. 만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구별이 없었던 거잖아, 맞지? 네 것과 내 것의 구별이 없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으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없었고, 맞죠? 그런데 배타적 소유권은 뭐 이후에 생겨난다? 사회 계약 이후에 성립되는 거, 맞죠? 사회 계약 이후. 그런데 이것도 이 소유권이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하면 군주로부터 완전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 소유권은 타인과 관련된 배타적 소유권이지 군주로부터 완전히 독점된 권리는 아니야. 그래서 군주가 홉스와 달리, 그러니까 로크와 달리 군주가 또는 국가가, 알겠죠? 군주가 개인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한다고 해서, 알겠죠? 자의적으로 취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군주를 교체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거잖아. 로크는 교체할 수 있잖아요, 맞지? 군주가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취하게 되면 교체가 될 수 있지만, 홉스는 절대로 군주,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자유로 취한다고 해서 시민에 의해서 교체가 된 건 아니었어요. 맞죠? 이거 기억해야 하고. 얘들아,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 계약으로서 탄생한다라는 표현은 홉스 입장에서 절대 안 되죠, 맞죠? 맞죠? 홉스 입장에서 절대 안 돼. 왠지 알죠? 주권자는 군주가 주권자잖아. 시민들이 주권자가 아니잖아. 시민들이. 그래서 시민의 군주는 절대로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근데 내가 이것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사회 계약을 통한 절대 권력이라는 표현은 홉스뿐만 아니라 누구도 쓸 수 있다? 루소도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알겠죠? 홉스뿐만 아니라 루소도 사회 계약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니? 그다음에 내가 이거 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 한 번만 더 하자. 홉스 입장에서 빨리 할게. 군주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기억나죠?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군주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알겠죠? 계약을 철회한다라는 군주에 의해서 계약이 철회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 대신에 군주는 계약의 시민들이 계약을 이해하는 것을 뭐한다? 감시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강제할 수 있고, 알겠죠? 감시, 강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군주의 역할이기도 하고, 자연법을 준수하는 것도 군주의 역할이긴 해. 자연법을 준수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군주가 자기가 만든 실정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었어. 알겠죠? 그래서 군주라고 해서 법의 지배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실정법의 지배에서 자유롭다라고 맞는 말이야. 알겠죠?
루소는 군주라고 해서 법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 군주 또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역세가 자기가 만든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없는 거고, 실정법을 따라야 되는 건 없고, 알겠죠? 구성원들의 소유권 보호, 자연법 준수 가능하다 했고. 그리고 좀 중요하다 했던 게 군주가 이런 말도 있었어. 자기 스스로가 계약이 아니라, 알겠죠? 스스로가 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군주 자기 스스로가 그 주권을 안 맡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죠? 이거는 가능해. 알겠죠? 요거는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좀 기억하라고 했고. 홉스에게서 정확하게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신민이죠. 신민. 맞죠? 신민. 그리고 다시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이고 계약을 안 지키는 게 부정이니까 계약을 위반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으니까 계약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군주의 행위가 불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불의는 우리가 저지르는 거야. 우리가 계약을 안 지키는 게 불의한 거야. 되겠니? 우리가 계약을 지키는 게 정의로운 거고. 되겠죠? 근데 이제 신민들은 군주를 교체. 알겠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파기할 수 없어. 한 번 계약을 맺고 나면. 뭐 하지 않는 이상, 군주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알겠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파기할 수 없어. 군주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개별적인 저항은 가능할 수 있다. 알겠죠? 개별적인 저항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군주를 교체하거나 군주 권력을 제한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 그렇죠? 왜? 우리는 군주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쓰면 괜찮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2번 내가 구평에서 루소랑 흡스 공통점 다시 이야기할게. 얘들아 정치사회잖아. 포기했잖아, 맞지? 우리가 이게 맞으려면 자연상태에서 맞는 말이야.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이 집행권을 소유했던 거지. 근데 우리가 정치사회가 되면 즉 국가가 되는 거니까 국가에서 시민들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집행권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연상태에서 공통의진 판단의 부재가 전쟁 상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그리고 로크는 심지어 사회계약 이후에도 전쟁 상태로 나타날 수 있어. 국가가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한다면 그때는 그 국가 권력이 시민 상대로 전쟁 일으키는 건 똑같다라고 이야기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겠죠?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홉스도 절대 안 되고 홉스도 생명권 양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로크도 당연히 안 되죠. 생명권이라든가 재산권을 양도한 게 아니니까. 알겠지? 근데 오히려 내가 루소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를 뭐 해야만 해? 양도해야만 해. 알겠죠? 오히려 루소는 양도해야지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건 홉스, 로크 둘 다 X야, X.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잘 봐. 루소는 당연히 입법권과 집행권은 달라야 되죠. 이거 다 기억나죠? 내가 루소한테서 입법권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집행 권력은 뭐 되어진다? 위임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죠? 군주를 통해서나 정부를 통해서 위임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사되는 데는 누구도 공통점이다? 로크도 공통점이다. 같이. 홉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하겠어.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 알겠죠?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을 따른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스스로 따르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야. 내가 만든 법을 내가 스스로 따름으로써 오히려 구성원들의 자유를 뭐 시켜준다? 실현시켜주는 거야. 알겠지? 실현시켜주는 거고 여기서의 자유는 당연히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를 말하는 거고 시민적, 도덕적 자유. 사회계약 이후에 배타적 소유권이 생겨나고요. 알겠죠? 내가 루소도 소유권은 계약 이후야. 알겠지? 루소도 소유권은 계약 이후에 성립되는 거야. 루소도.
알겠죠? 내가 루소한테서 그러니까 국가 이전의 사유 재산이 존재는 하지만 그게 권리로서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오히려 권리로서 인정받으려면 계약 이후야, 알겠지? 계약 이후. 네, 허용되고요. 뭐가 필요없다? 체결은 강제할 수가 없다고 했지, 맞지? 체결 당시에 없다. 자, 얘들아, 뭐가 틀렸니? 생명 보존을 위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자가 틀렸어. 왜? 생명 침해에 대한 저항 권리 양도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수립된 상태라도 전쟁 상태로 나타날 수는 있어. 아까 기억나죠? 국가가 생명을 자의적으로 취하거나 재산을 자의적으로 취한다면. 자, 이거 기억나죠? 내가 입법부는 이것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상시적 권력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 집행부는 상시적인 권력이 필요하지만 입법부가 상시적일 필요가 없다고 했어. 법의 제정이 완수가 되면. 알겠죠? 이거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그렇지. 이게 없으면 정의와 불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이게 있어야지 정의와 불이가 생겨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와 불이가 없다. 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다시 우리가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 있네. 봐봐.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 제도를 갖춘 거. 이게 바로 뭐야? 자유적 만민사회야. 알겠지? 자유적 만민사회야. 그런데 또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기억나지? 적정 수준의 만민사회는 완전한 자유가 실현되는 건 아니라고. 비자유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는 존재한다? 위계는 존재할 수 있다. 위계도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슬람 국가 막 이야기했잖아. 왕족 존재하는 이슬람 국가. 그래서 얘들아, 비자유적인 사회가 원조의 주체일 수 있다고. 비자유적인 사회라도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알겠지? 묶어서 무슨 사회다? 질서적인 사회다. 알겠니 얘들아? 내가 그래서 적정 수준 만민사회는 비자유적이고 뭔 아니라고 해서 입헌적 체제를 갖추진 않더라도 여기는 입헌적 체제를 갖추고 있고, 알겠죠? 여기가 입헌적 체제를 갖추진 않았지만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적정 수준의 사회도 존재한다.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큰 희생이 없으면 이거죠, 맞지? 큰 희생이 없으면. 되니? 큰 희생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 번만 이야기하자. 롤스 입장에서 원조의 대상이 되는 고통받는 사회와 관련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 다 한번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가 유일한 원조 대상이야, 맞지? 근데 고통받는 사회는 무법국가와 달리 침략적이진 않아. 자, 독재 착취로 나타날 수 있어. 맞지? 근데 내가 독재적 착취는 꼭 고통받는 사회만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했어. 무법국가도 독재적 착취일 수 있어.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의 결함이 있다? 정치 문화의 결함이 존재하는 사회야. 인권에 무관심한 통치자, 시민들의 낮은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다 기장된다고 이야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야지. 부존 자원의 많고 적은가는 무관하게 나타나. 일단 부존 자원의 많고 적은가는 무관해. 그런데 내가 중요한 건 아니다 했잖아. 고통받는 사회의 뜻이 뭐였니?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적, 물질적 등의 자원이, 기술적, 물질적 자원이 결핍된 사회다. 그래서 내가 롤스한테서는 특정 자원이 결핍된 사회도 원조 대상일 수 있는 거야.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적, 과학적 자원이 결핍된 사회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 내가 고통받는 사회는 물론 그 안에서 절대 빈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겠죠? 빈곤한 나라가 아니라도 고통받는 사회일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기출. 독재도 하나의 뭐다? 정치 제도야.
알겠지? 독재도 하나의 정치 제도야. 정치 제도. 독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고통받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야. 원조 대상. 자, 그러면 일단 놀수 입장에서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아닐 수 있다. 그렇잖아. 마치 무법국가. 그게 바로 무법국가야. 근데 내가 또 이것도 이야기했다. 무법국가는 당연히 원조의 대상은 아니지만 얘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만민적 질서를 갖춰줘야 돼. 알겠지? 원조가 아니야. 원조는 아니지만 국제사회 협력이 도모될 수 있는 만민적 사회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국가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거지. 얘는 대신 뭘 통해서다? 군사적 개입이야. 알겠죠? 군사적 개입이야. 원조가 아닌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자, 당연하죠. 맞죠? 근데 내가 놀수는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 되게 놀스가 해외 원조가 어쨌든 맨 마지막에 그 OX 보면 그랬던 건데 자금을 투여하는 걸 되게 바람직하게 보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금을 투여하는 것을 되게 바람직하게 보진 않아. 알겠죠?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뒤에 OX 나왔으니까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 있죠. 그래서 신호 조건적인 거 맞죠? 워낙 많이 했던 거. 둘 다 가능, 알겠지?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를 둘 다 정당화될 수 있고. 놀수는 인권의 측면. 시원은 이게 뭐 한다면? 인류의 행복을 기여한다면. 괜히 여성의 인권을 위한 원조도 정당화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빈곤한 국가 많이 고통받는 사회가 절대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불평등 감소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극심한 빈곤이나 불평등이라면 특정 자원 결핍된 사회가 될 수 있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효과는 가능하지. 맞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되는 것도 원조 효과는 가능해. 효과는 가능해. 결과는 될 수 있잖아. 얘들아, 내가 싱어 입장에서 원조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중단될 수 있고 원조의 대상과 관련해서도 중단될 수 있잖아. 원조 대상이 기본적 필요가 확보된 이유라면 지속이 아니라 중단되고 다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거고. 싱어 입장에서 원조의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정치적인 불안정한 나라들이나 독재국가라면 중단될 수 있죠. 이것도 맞지? 원조의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독재. 그래서 결정될 수 있다. 이거는 놀스한테서 쓰는 말이야. 놀스도 그 나라가 맞죠?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유적 만민 사회가 될 때만이 아니라 적정 수준 사회가 될 때까지도 가능하다. X. 맞지?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은 다 절대민은 아니라고 했어. 맞는 말. 독재도 정치제도라고 했죠? 그래서 제외된다. X. 독재도 정치제도니까 제외된다. X.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부터 좀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는 도가가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우리 뒤에 OX 있거든. 꼭 기억하고 알겠지? 도가는 OX 내가 삼가 죽음에서 같은 무리로 본다. 맞지? 같은 무리로 봐야 돼. 삼가 죽음의 시작과 끝을 딱 확정할 수 없어. 수단이야. 자연스러운 수단이야. 맞죠? 그래서 특히 삼가 죽음이든 있음과 없음이든 다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하나다. 불교 맞죠? 불교. 얘들아, 너희가 불교 도가에서 다시 쉽잖아.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 맞죠? 기가 흩어지는 거지. 기가 소멸되는 거 아니었고.
2번 삶과 죽음은 운명 맞아. 운명까지는 맞지만 기뻐하거나 슬퍼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고. 뒤에 말이 틀렸다 맞지? 아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답은 2번이었고. 자 얘들아 5원의 반복적 결합과 해체는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삶과 죽음의 법 되는 거잖아. 해탈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윤회야 윤회. 근데 윤회라는 것도 다 뭐 했다는 거니? 과거의 업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필연적인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다 업에 따르는 거지. 5번은 너무 쉽고 알겠지? 실체 바로 S. 불교에서 존재한다 S. 그리고 불교랑 도가의 공통점이죠. 삶과 죽음은 순환이다. 둘 다 O. 근데 불교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도가는 거기에 순응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불교는 순환을 윤회, 고통이다라고 보는 거고 도가는 고통이 아니고. 근데 얘들아 대신 도가에서 됐죠? 자 이거 넘어갈게. 여기 좀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내가 이게 얘기했어. 맹자 직업관에서 당연히 측은지식을 누구나 하신다고 사단. 근데 화살 만드는 사람도 원래는 뭐하다? 본성이 선해. 하지만 사람 해치는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본성을 뭐하게 한다? 잃게 할 수 있다. 알겠죠? 본성을 잃게 할 수 있고. 또 갑옷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한 본성을 함양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신중한 선택. 알겠죠? 신중한 선택. 본성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작년 수능에서 동양윤리에서 맹자 나왔을 때 후천적 환경, 나쁜 환경이 본성을 반드시 잃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잃게 할 수는 있는 거야. 알겠지? 누가 먼저 승자? 맞죠? 선왕이 예를 들자겠다. 다 기억해야 되고. 기억 쉽고, 맞죠? 기억 너무 쉽고. 승자 너무 쉽죠, 맞죠? 욕구를 충족, 제한 다 가능하다 했잖아. 예에 따름으로써 충족도 가능하고 제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정통이라는 단어가 순자식 분업에서 나온다 했죠? 도의 정통과 사물의 정통 구분해야 돼. 알겠죠? 군주는 도의 정통하지만 모든 일에 다 정통할 필요가 없잖아. 다스리는 거 잘하면 되는 거니까. 유교 기본 입장이잖아. 군자가 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플라톤이랑 유교 둘 다 맞죠? 그래서 둘 다 플라톤 유교 둘 다 통치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할 필요 없어. 맞는 말이고 당연히 부부다 다 얘기하고 여러 잘하는 거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4번 오답률 10이긴 한데 얘들아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면 군자다. 남이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 맞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유교 공자랑 도가거든. 제식을 넣지 않잖아. 맞지? 덜어내야 돼. 도가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라고 했어. 수양법이. 알겠죠? 수양법은 비워내는 거야. 되니? 그러면 1번 묵자 틀려본 거지. 유교는 분별적사랑. 그 다음에 이익과 옳음 중에서 옳음을 더 강조하지만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옳음에 부합하는 이익은 쉽고 당연히 돈은 스스로 그러한 거고 분별적 지식을 버리는 거고 맞죠? 분별적 지식을 버리는 거고 4번 상선약수 맞지?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겸허, 부쟁, 그 다음에 이만물이라고 해서 모든 그런 걸 뭐하게 한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알겠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만물을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누구 입장이니? 유교 입장이라고 했죠? 마음을 집중하고 몸가짐을 살피는 게 유교에서 단어 경애수행법에 해당되는 마음을 집중한다가 주의무정이야. 그리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게 정제엄숙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유교에서 나오는 표현인 거죠. 알겠죠? 주의무적과 정제엄숙이란다. 다 유교에서 쓰는 거야. 도가 아니야. 도가는 예를 완성하다 말도 안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다 플라톤 많이 했지만 내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다. 이것도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이걸 내가 왜 넣어놨냐면 플라톤이랑 아리스토의 예술가를 좀 구분하라고 넣어놓은 거야. 너 기억해놔라고. 내가 얘들아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예술은
교훈 또는 분복이 둘 다 돼. 알겠지? 예술은 교훈 또는 분복이야. 알겠죠? 그리고 예술은 둘 다 모방이야. 모방이야. 근데 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특히 무슨 모방이라고 이야기했니? 능동적이고 창조적 모방이다. 능동적, 창조적 모방이라서 자연이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예술가들은 더 능동적으로 그려내서 자연이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시키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알겠죠? 자연이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완성. 그래서 아리스토는 아름다움을 뭐하게 하는 거다? 완성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어. 그렇지? 아름다움의 완성.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거 현실에 있을 법한 소재를 대상으로 해라. 그래서 내가 특히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묘사할 수 있다 했잖아. 악인도 묘사하는 거. 대신에 그걸 정확하게 그려내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뭘 줄 수 있다? 쾌감을 줄 수 있고 교훈도 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구분하라고 했던 게 예술의 대상, 모방의 소재. 플라톤은 뭐? 이데아잖아. 원형. 맞죠? 이데아 개에 존재하는 이데아를 모방해야 돼. 맞죠? 이데아 개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들아 이데아 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다 현실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방하고자 하는 거는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들이야. 현실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플라톤의 모방의 소재가 악함을 묘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사람도 추해져. 악해진다고. 알겠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악인을 뭐 할 수 있어? 묘사하는 거 가능해. 대신 정확하게 그려내고 정확하게 써서.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했었고, 플라톤은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가 없다고 했죠. 왜? 이미 위에 이데아는 존재하고 있는데 예술가가 그걸 완성시키는 게 아니잖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지? 완성된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비교점을 좀 먼저 너희가 알고 있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애초에 플라톤에게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니까 이데아는 진리죠. 그래서 상관없이라고 하면 틀릴 것 같지. 그리고 미의 이데아를 창조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고, 그래서 예전 수능에서 뭐 했느냐? 미적인 활동이나 판단 이전에 이미 뭐 존재한다? 미의 원형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알겠죠? 이미. 3번 추함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죠? 맞죠? 추함을. 근데 저거 누구든 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가능하다. 예술활동의 현실을 모방할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야, 알겠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 묘사하면 추방도 가능하고, 맞죠? 이런 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 5번은 선한 품성을 함양하는 도움을 준다 했으니까 이런 성향을 기여하는데 기여해야 되는 거지. 도덕주의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평에서 좀 발만한 것들이었어.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이거 빨리 뒤에 것도 마무리해줘. 10분 정도. 분 정도만 있다가 하자.
그냥 같이 몇 개를 좀 보고 하자니. 근데 오히려 오답률 1위에서 좀 이거 봐야 될 게 5번에서 봐야 될 게 어쨌든 재신분은 볼 수 없거든. 정의는 그 자체가 수단이다라는 거잖아. 맞지? 정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한다 이 말이잖아. 당연히. 그리고 이거 좀 정확하자. 그러니까 이익을 끌어내는 것 이전에 범죄자는 형벌 받아야 될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 알겠죠? 이익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자는 형벌 받아야 될 상태에 처해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 맞죠? 자유, 최소한의 자유 조합. 그러면 1번 보기가 좀 중요해. 그러니까 봐봐. 모든 사상가들이 결국 형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되거든. 형벌은 범죄에 상응해야 된다. 누구나 다 동의해.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상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차이 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칸트가 말하는 상응은 동등성이잖아. 근데 이 표현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베카리아를 포함한 공리주의 입장에서 가능한 표현인 거야. 일단. 그래서 이것도 처음 나온 보기긴 한데 공리주의 입장에서 당연히 범죄에 상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일으킨 사회적 해악에 비례하는 거거든. 맞죠? 사회적 해악이 그걸 봐봐.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 공리주의 입장에서 같은 말이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벌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말이거든. 왜라고 하면 그게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더라도 뭐가 없다면 예방 효과가 없다면. 알겠죠? 예방 효과가 없다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알겠죠? 예방 효과가 없다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또 바꾸면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도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거야. 예방 효과가. 알겠죠? 그렇게 되면 정의롭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칸트는 이런 걸 신경 안 쓰잖아. 맞죠? 그래서 1번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부합할 수 있음을 동의하는 표현이라서 틀린 거였어. 알겠죠? 예방 효과가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좀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해야 한다라는 거는 대놓고 이거 베카리아가 씁니다. 알겠죠? 개인이? 왜냐면 일반인들한테 뭐가 돼야 되니? 두려움과 본보기가 되잖아. 맞지? 생각하지 말고 일반인들에게 두려움과 본보기가 되는 거니까 형벌을 통해서 억제시켜야 되는 거지. 에 대한 두려움 또는 너희가 알고 있던 거 일반인에 대해서도 형벌이 뭐에 대상이 된다? 통제 대상이 된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표현을 벤담도 써. 알겠죠? 벤담도 쓰거든. 그래서 OX 보면 벤담에도 있어. 그런 표현이. 사회적 행복에 저해하는 경향을 형벌로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봐. 알겠죠? 사회적 행복에 저해하는 경향을 형벌로서 억제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얘들아 그러면 같은 말이잖아. 형벌은 두려움을 주어야만 부합한다라는 거는 공리주의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애들이 두려움만 준다고 해서 아니잖아. 물론 범죄자한테 교화가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자는 거는 두려움을 줘야만 한다야. 알겠지? 두려움을 주지 않고서는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지. 예방은 일반인 범죄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이야기했었죠.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베카리아는 대놓고 의도가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뭐에 비례해서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 되는 거야. 형벌의 경중은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야 되는 거지 의도는 제외하는 게 오히려 타당해. 알겠죠? 의도를 제외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알죠? 이거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능가한다. 이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만약 공리주의 입장에서 예방을 넘어서 버리면 이건 오히려 사회적 공리를 사회 공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 범죄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죠? 범죄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공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니까 능가해서 안 되는 거지. 되겠죠? 이건 뭐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일본 보기를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범죄에 상응, 그러니까 형벌이 범죄에 상응해야 되는가? 누구나 동의. 근데 상응하더라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리주의 동의. 알겠죠? 1번은 여기 중요해요. 1번 보기가 좀 중요해요. 바로 1번 보자. 자, 범죄에 대한 공부심이 형벌의 관념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맞죠? 근데 너무 그게 과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잔혹해지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주권자인 시민이 뭐한다? 위임하는 거잖아. 맞지? 위임하는 거. 위임된 거. 형벌권, 집행권. 당연히 모든 형벌은 범죄와의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돼. 당위적으로 알겠지?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알겠지? 이건 누구나 다. 근데 칸트가 말하는 비례는 동등성이라고 했고 알겠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고통이 아니라 뭐다? 최소한의 고통. 알겠죠? 육체적 고통은 최소화돼야 돼. 네, 아까 틀렸죠? 일반인 시민 다 일반인과 범죄자 전부 다 통제 대상이야. 일반인 범죄자 시민과 달리가 아니잖아. 맞지? X. 자, 살인자는 그렇죠. 당연하죠. 시민적인 경우 형실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칸트 절대로 부정하지 않고요. 이거 물론 루소한테 쓰지만 칸트도 절대로 부정하는 편 아닙니다. 자,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은 인간의 행동을 감화시켜야 돼. 행동을 순화시키도록 해야 돼. 알겠죠? 순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거든. 근데 베카리아가 봤을 때 야, 국가가 집행하는 사형이 문제가 있는 거야. 법률은 인간의 행동을 순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알겠죠? 사형은 마치 뭘 보여준 것 똑같으니 베카리아가 봤을 때 국가가 집행하는 사형은 잔혹함의 분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잔혹함의 분보기를 이렇게 죽여도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잔혹함의 분보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인간의 행동을 순화시키는 게 아니야. 나도 죽일 수 있긴 해 이렇게 해버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순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교화시키지 못하고 또 괴팍하게 막 만든다 그래. 알겠죠? 그래서 형벌이 잔혹하게 되면 오히려 범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공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요거까지만 하고 좀 끊었다 할게. 자, 미는 선의 상징이다. 우리 이거 한 번만 더 보자.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본 내용 알죠? 형식적 유사. 첫 번째, 미적 판단, 도덕 판단 모두 보편화될 수 있다. 맞지? 둘 다 뭘 배제한다? 이해관심을 배제하고서 이루어진다. 이익과 선의 배제. 세 번째, 둘 다 인간의 자유가 전제된 거야. 그런 점에서 형식이 유사하다고 했고 칸트는 그래서 미적 가치가 어디에 있다? 형식에 있다고 봐. 근데 1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미는 만족을 줘. 미는 어떤 감성적, 주관적 만족감을 줘.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자, 내가 자연에 대해서 아름답다를 느꼈을 때 느끼고 나서 너희를 이렇게 돌아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요구가 일종의 암묵적 요구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라면.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주관적 만족이지만 뭐와 결합된다?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진다. 이걸 이렇게 쓴 거지, 맞지?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져서 보편적 판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이 했죠.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 모든 신과 인간 다 포함한다. 다만 신은 뭐이기만 해? 이성적이기만 해. 알겠지? 신은 이성적이기만 해. 신은 이성적. 인간은 이성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다? 감성도 가지고 있다 했잖아. 맞지? 감성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이성적이죠. 근데 어쨌든 선이라는 거는 신,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쾌적함 또는 안락함이라고 표현했죠. 개교재에서는 쾌적함 또는 안락함이라는 거는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된다. 그럼 안락함은 인간과 동물 다 적용돼. 그치? 이거는 어디서 비롯되는 거니? 이거는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쾌적함과 안락함은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선은 어디서 비롯돼? 선이라는 거는 이성에 의존하고 이성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안락함은 경향성에 의존하는 거고, 선은 이성에 의존하는 거야. 근데 미 또는 미적 즐거움, 맞죠? 미 또는 미적 즐거움은 감성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만 고유하다? 인간에게만 고유하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칸트의 미적 즐거움은 감성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뭐도 필요하냐면 지성도 필요해. 감성과 지성을 다 요구하는 거야. 미적 즐거움. 알겠죠? 지성은 그냥 이성의 일부야. 이성의 일부. 그러니까 감성과 인간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거야. 고유한 거. 인간에게만 고유한 거야. 자, 이 세 종류, 즉 선, 쾌적함, 미 중에서 미에 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즉 어떤 것, 이성 또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야. 어떤 것? 이성이나 경향성에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야. 이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경향성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고. 알겠지? 이성에도 의존되는 게 아니고 경향성에도 의존되는 게 아니야. 자유로운 만족이야. 알겠죠? 자유로운 만족이야.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이거 다시 한번 더. 후비상 같은 맞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긴 하지만 논리적 판단은 이성이야. 근데 미적 판단은 뭐야? 감성이야. 감성 판단이야. 감성 판단. 알겠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개념이 아니 이라는 말도 좀 알겠으면 좋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아니란 뭐였니? 우리가 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껴. 감성적인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꽃의 어떤 원산지, 꽃의 종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 꽃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개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그 판단을 규정하는 거지. 이런 게 개념 없이 이거야. 되죠? 한자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자, 보자 그러면 그럼 미는 개념 없이도 그렇죠. 이건 미 지표 나와 있고 있지? 미에 대한 개념 없이 인간에게 보편적 만족을 줄 수 있어. 주관적 만족이지만 감정의 공유와 전달을 통해서 보편적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어. 감정의 공유와 전달. 누구만이 유일하다? 인간만이 유일하다. 알겠지? 선, 미, 쾌적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어. 자, 우리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아까 말했듯이 뭐 포함한다? 신, 인간 다 포함한다. 알겠죠? 신은 이성적이기만 해. X. 알겠죠? 자, 우리 애초에 미적 판단은 뭐다? 처음에 내가 말했어. 주관적, 감성적 만족이잖아. 알겠지? 주관적, 감성적 만족이야. 거기서 자유롭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 자유롭다는 거는 경향성, 이해관심 또는 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는 거야. 미적 판단 자체는 감성적 판단이야. 주관적인 감성적 판단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거야. 됐죠? 칸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다시.
미적 판단은 쾌적함이나 성과와는 달리 대상의 실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대상에 대한 관심 자유롭다. 얘들아, 쾌적함은 개인의 기호에만 머무른다고. 이건 안락함이란 건 이해관심에서 비롯된 거라서 그 이해관심이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 없잖아. 알겠죠? 그런데 미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기호를 넘어서는 거라고. 이거는 아예 넘어서서 보편적 타당성을 요청한다. 맞는 말이야. 얘들아, 취미가 미를 취한다야. 미적 판단이야. 알겠죠? 미적 판단은 개념에 기초한다. 이게 X. 알겠죠? 개념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 미적 판단이 보편적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민족이 그 판단을 개인의 관심에서만 머무르지 않잖아. 알겠죠? 개인의 관심에만 머무르지 않다고. 그래서 사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 내 개인의 관심을 넘어서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사적인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점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거야. 절대로 아니라고 아니지. 이해관심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이해관심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익과 손해를 벗어나서 이루어진다. 6번. 이거 쉽죠? 칸트가 약간 형식에서 찾는 거고. 얘들아,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가 누구를 말한다고? 인간을 말하는 거라고. 알겠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는 고유한 거지. 미는, 칸트에게서 미는 성과 독립적이고 자립적 영역이 있어. 알겠죠? 미가 선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야. 미는 성과 독립적이야. 그래서 종속되는 거 절대 아니다. 알겠지? 칸트. 조금만 끊었다가 이제 우리 이거 뒤에 가자. 앞에서 설명 좀 많이 해서 부평은 막 그렇게까지 많이 안 돼. 이거 줄까? 미리? 근데 이거 다 봤지? 뭔지 알지? 그냥 페르로로 줍니다. 은주야. 은설이. 조금만 끌었다가 이렇게 얘들아.